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동근각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님의 배려로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평화통일연대와 더불어 정동영 의원실과 같이 공동주최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문익환 기념사업회, 그리고 장준하 기념사업회도 공동 개최 형식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부영 존경하는 전 의원님도 함께 하시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성곤 전 국회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홍구 교수님과 이장희 교수님, 또 우희정 교수님, 여러분들께서 또 강연과 이어서 논찬을 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상급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귀한 분들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명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은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주년을 기념하고 거기에 관련된 강연도 하고, 올해 또 차이 공동성명 하는 날에 오늘 맞춰가지고 46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후에 차이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그 정신도 개성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정동영 의원님이 이렇게 바쁜 일정 관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개막 공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원래는 김평부 국악인이 하기로 이렇게 당초에는 예정됐었는데, 사정상 근영만 이렇게 대금으로 개막 공연하는 걸로 이 한반도 심포지엄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금영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권영만 선생님은 KBS 국악악단에도 계셨고, 지금 대학 국악 교수님들을 지도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대금 제작자이시면서 또 대금 전문가이시고요. 제가 수년 전에 태산에 갔을 때 같이 갔고, 저하고는 친구입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행사를 태산에서 했습니다.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대금을 부르면서 평화 통일 기원을 했고, 중국 사람들 많이 같이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K평화통일연대가 2023년 4.19 탑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출범할 때도 대금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뜻깊은 오늘 이날 다시 공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곡이 정문에서 톤이 높다고 해서 좀 차분한 걸로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대금 정악 중에서 상령산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상령산은 높을 상자에다가 영어마다 할 때 령을 씁니다. 먼 산에, 높은 산에 운무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곡인데, 제가 오늘 불러드리는데 그 운무 속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드릴지 궁금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축사의 시간인데요. 정동영 의원님은 일정상 여기에 참석 못해서 장호건 장준하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먼저 나와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저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곤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움에 참석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축사를 좀 부탁해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면서 가장 먼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었는데 한동안 좀 소홀하고 통일에 대해서 좀 소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서는 평화통일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5년도 우리가 완전한 자주 독립을 못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외세 그리고 외세에 편승한 소위 정치적 사회적 기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 분단이라는 전란을 치르게 됐고 그들은 그 외세에 편승해 갖고 한반도를 분할시키는데 역사적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난 오늘 와서 통일은 고사하고 분단의 고착화가 가속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불필요성, 여기에 삶에 대한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또 6.25 전란을 통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6.25 세대들은 더욱더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서 남북의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고 또 누가 왜 우리 한반도를 분단을 고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민족 분단을 획책했고 또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실체와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또 알리고 하여서 우리 민족권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 통일의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 오늘 통일 심포지엄 같은 이런 기회를 또 활성화해 갖고 국민들에게 또 젊은들에게 통일의 절대적 가치를 알리면서 공유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더 잘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통일이 결국 이 민족의 미래의 존재의 가장
화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참여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경용 우니칸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석의 사회선언 기념해서 참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이 좀 있어서 아침에 저녁 통증이 막 심해져가지고 아침에 병원을 다녀오는 바람에 못 가서 일이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까 옆에 앉아있는데 이장희 선생님께서 우리 두 분 참 대단하시다고 이런 시기에 이런 행사를 이렇게 여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에 어딜 가도 그 통일, 뭐 평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언제부터인지 어떤 행사를 해도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모임에서 통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임 끝나고 찾아오셔서 이런 시대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평화 통일에 대해서 내적으로 좀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12.3 계엄 사태로 넉 달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넉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민주주의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지켜내기도 얼마나 어려운가. 민주주의가 훼손됐을 때 소위 민초들의 삶은 얼마나 더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 민주 또 서민들의 삶도 결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보장될 수 있지 않은가. 최소한도나마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최근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게 우리 내면적으로 정말 꺼내기도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이런 시기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춤을 추셨던 우리 강혜숙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기가 올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그러면서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 거금을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 행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서 조만간 그런 국제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목사님은 또 이제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한 2주 있으면 부활절인데 우리 민족도 그런 어떤 찬란한 부활의 봄을 다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봄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안 오는 것 같아요. 봄은 늘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먼 길을 신발 단단히 동여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찾아 나설 때 봄은 늘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우리 K평화 통일연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연대하는 행사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리아 평화의 날 요거는 하교랑 담당자가 현장에 여기 오지 않아 가지고 생략하고 독도 수호 대행진 올해가 강복 분단 80주년이 돼서 저희가 백령도부터 독도까지 22박 23일로 가는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강명구 마라톤이 나와서 잠깐 소개해주고 제가 거기 행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마라톤 강명구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풍이 5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2년 전에 바티칸까지 뛰어갔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서 항쟁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한데 독도는 우리의 중요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일본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있는 토착 왜구들도 문제여가지고 독도가 우리 영토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 함께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7월 24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까지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22일간 걷는데요. 그 실제로 걷는 거는 강화도 교동로에서부터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이제 울릉도 가는 배를 타고 건너갈 거고요. 울릉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일주 도로가 완성돼 가지고 그게 한 40km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시니까 함께 하루에 20km씩 이렇게 걷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길 따라서 대관령 넘어서 강릉까지 그렇게 갈 거고 시작하는 24일 날은 이제 백령도 대청도 2박 3일 울릉도는 이제 거기 이틀 걷는 것까지 해가지고 3박 4일 해가지고 울릉도에서는 태극기 한복하고 무궁화 한복 패션 쇼를 한 20분들의 모델들이 나와서 펼쳐지고요. 꼭 소리꾼들의 소리와 우리 또 시인의 신앙동 또 그리고 독도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백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 그 전시회도 할 거고 그런 형태로 아마 꾸며 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 구간이 안 되시면 한두 구간이라도 같이 해줘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내빈이신데요. 특별히 평화통일연대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문익환 기념사업회의 그 문영근 선생님, 문익환 선생님 따님이시지만 또 아드님이 문성근 배우이기도 하시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예, 중간에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합천에서도 합천 그 원폭 피해자, 원자폭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의 집. 이남재 원장님 지금 오셨나요? 같이 동행해서 오시고 7분이나 올라오시는데 이남재 선생님 지금 잠깐 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오늘 사실 아까 좀 전에 코리아 평화의 날 이충재 사무국장이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정지석 국경선 평화학교 그분이 교장이 저한테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에 철원 파주 올해는 철원 파주에서 이제 행사되는 6월 6일 대행사 임진각에서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모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연대하는 연대 팀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알려드리고 6월 6일을 기억해서 코리아 평화의 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처 국가보훈처 교육원장님으로 계셨던 이찬수 교수님도 여기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남산의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오셨는데 남산에서 우리 오신 스님 심곡 스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을 소개 많이 해서야겠습니다만 독일에서도 오신 우리 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여기 소개를 못했으면 이해해 주시고 여기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배우 스타가 한 분 계십니다. 윤동환 영화 배우신데 민주평화 운동 굉장히 열심히 열렬하게 지지하고 활동하는 분입니다. 윤동환 주몽이라는 영화에 여러분 아시죠? 윤동환 배우입니다. 요즘은 요가 명상, 요가 플라시보 요가 명상이라는 책도 만들었었고요. 네, 바로 등등 많이 내빈들 계십니다만은 나중에라도 또 우리가 중간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소개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부영 선생님이 기조 강연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국도 좀 시국인데 이런 때 평화통일 얘기하느라고 우린 조금 시국에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늦춰왔던 그 헌재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뒤늦게지만 해주고 그래서 뭔가 풀려나가는 듯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늘 평화통일 마음껏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기조발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문영금 선생이나 문성근 선생하고 함께 그 모란면에 가서 문익환 목사님, 정경모 선생님, 유원수 선생님 그 묘소를 참배하고 그분들께서 36년 전에 결행하셨던 북행 그리고 4.2 성명의 도출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4.2 공동성명을 날 잡아서 이런 평화통일 행사도 열리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4.2 성명은 문익환 목사님 일행이 김일성 주석을 만난 다음에 그쪽에 국가주석과 이쪽에 민간인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뭘 합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상들끼리 만나서 뭘 하는 건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그 당시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의 상임고문 자격으로 오신 문익환 목사님을 김일성 주석이 만나 주었다는 것도 큰 사건이고 그 민간인 대표예요. 민간인 대표를 저쪽 정부 대표 수상의 주석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성명을 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민간하고 정부 대표하고. 그래서 그쪽에 여러분들도 이름이 읽으시겠지만 조평통일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조국통일 조국평화통일협의회죠. 조평통의 대표가 허담이라는 분이었어요. 북쪽에 외상을 지내신 분이죠. 그분하고 문익환 목사님 일행하고 같이 만나서 만들어낸 그 성명서가 4.2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사실은 김일성, 문익환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어떤 그 민간 조직 같은 것을 대표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여러분들 지금 그 이 4.2 공동성명이라는 걸 다시 이렇게 뭐 지금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명의 기본 원칙은 72년에 박정희 김일성 사이에 이후락 뭐 박성철 남북에 이후락 박성철이 만나고 김일성 박정희 사이에 합의된 문서가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것이 이후락의 북행 그리고 박성철의 서울행 이런 것이 이렇게 교차로 있은 다음에 발표됐는데 그 발표를 보고 남쪽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좋은 말은 다 골라서 김일성과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것은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뒤에 분단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쪽의 민주화운동이나 뭐 야당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양쪽의 독재자들이 합의해서 그런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냐 이런 것에 동의를 못했어요. 동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며칠을 이렇게 두고 보다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걸 찬성해야 된다. 장준하 선생이 그랬어요. 장준하 선생이 그 얘기를 나온 걸 보고 비록 박정희가 했다고 해도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것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침묵으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냐. 난 찬성한다. 그랬더니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그때 당시 야당 어떻게 독재자가 한 얘기를 찬성하느냐 그러고 장준하 선생이 온통 비난에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그 72년 곧 뭐가 발표됐어요? 11.7 유신
발표가 됐잖아요.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은 지 한 석 달도 채 남짓 안 돼서 유신이 선포된 거예요. 북에서는 수상직 이렇게 됐던 게 주석제로 바꿔버렸어요. 양쪽이 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한 다음에 남북이 다 권력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하면서 그 언론이 탄압당하는 것 때문에 몹시 불편했고 그 언론 자유 운동을 그때 이미 시작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옳은 소리인데 이걸 찬성을 안 할 수 없는데 곧 또 유신이 선포되니까 아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7.4 남북동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유신 발표가 되기까지 석 달여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는 열린 공간이었죠. 그 기간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왜냐? 박정희 자신이 그걸 했으니까 진을 해놓고 남은 다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또 여러 그때 제야 어른들이 계셨는데 청관우 선생님 그때 그랬고 그런 분들이 그 다른 언론에선 다뤄주질 않아서 그때 이미 함석헌 선생님의 CR의 소리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그런 어른들이 좌담회를 열었어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 그때 유신이 선포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장 선생, 청관우 선생, 김동길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좌담회를 열었어요. 그때 당시에 CR의 소리 9월호 72년 CR의 소리 9월호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가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그 발해인으로 있었던 창조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지아가 거기 그 시를 담시를 발표해가지고 또 그 떠들썩했죠. 거기에 청관우 선생이 그 CR의 소리에서 좌담회를 했던 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해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복합국가론이라는 거였어요. 복합국가론. 복합국가론이라는 건 뭐예요? 뭐 연방제 같은 나라도 그 복합국가고 뭐 미국이 연방제죠. 이른바 영국 같은 대영제국은 커먼웰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복합국가예요. 그러니까 남북도 그런 복합국가 같은 걸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딱 그때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얘기거든요. 통일 얘기고 통일 방법론으로 복합국가론을 제기했다고 청관우 선생이. 요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요 석 달 남짓 요 기간 동안에 그동안 10몇 년 동안을 억눌려 있던 우리 민간의 통일 논의가 그때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도 조선일보 같은 데선 그 복합국가론을 이 공산당하고 똑같이 뭐 동조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참 4.2 공동성명 36주년이 돼서 그 문 목사님과 정경모 선생과 유은호 선생 북행 그런 걸 정말 뜻깊게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갔었고 또 장준하 선생이 독재자 박정희와 김일성 사이에 맺어졌던 7.4 공동성명을 그 홀로 고독하게 그 독재자가 만들어낸 문서에 대해서 과감하게 찬성을 했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란공원 묘지를 찾아뵀었습니다. 그 시간을 나한테
기조발제라고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40분이나 되길래 옆으로 빠져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기조발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서론이 더 중요해. 제가 기조발제한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이런 그 옆으로 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4.2 그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는 89년이라는 시기를 여러분들 뒤로 이렇게 태엽을 감아보세요. 거꾸로. 그때 이미 밖에서는 시작됐던 탈냉전 시대가 한반도에도 찾아왔는데 뭐하고 앉았냐? 이러고 문익환 목사님과 정경 목사님 이분들이 몸으로 뚫은 거예요. 88년에 우리는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 80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84년에는 로스안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스안젤레스 올림픽은 미국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했고 모스크바에서는 사회주의권 쪽 사람들만 모여서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이 두 쪽이나 있었어요. 그때 냉전 시대니까. 그런데 88년 올림픽에서는 소련과 미국, 뭐 중국 할 거 없이 다 참여해서 이 올림픽 자체가 통합 올림픽이 된 거예요. 갈려있던 올림픽이. 그런데 그 서울 올림픽을요, 정작 세계의 사회주의권, 자본주의권이 다 모였는데 북한만 오지 않은 거예요. 조선만. 이게 그리고 세계 올림픽을 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다. 그게 무색해진 겁니다. 북한이 오지 않는 바람에. 왜 딴 나라는 다 부르면서 북한은 못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 북한이 참 오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그냥 그 세계 다른 나라 다 부르는데 북한이 마치 못난 동생처럼 여기 오는 게 마음에 안 내켰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야 될 얘기는 제가 그때 재야 운동을 했거든요. 88 올림픽 전에 민통년이라는 거, 민민협 이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 남쪽이 전두환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일만 열심히 생각을 했지 왜 북을 우리 서울에 올리는 88 올림픽에 초청하지 않은 얘기를 왜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다 그때 우리가 시야가 좁았구나. 세계가 이 탈냉전 시대로 다원화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머릿속은 독재, 반독재, 전두환 타도 이런 거로만 가득 찼지 그 너머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헌법 쟁취 이런 것만 하고 88 올림픽에 북한을 함께 모셔오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라도 모셔오자. 이런 말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 생각이 넓질 못했구나라는 걸 반성을 합니다. 조금 이따 반성하는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탈냉전 시대가 오는데도 우리들 자신의 의식이나 시야가 그렇게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하신 일이 문익환 목사님과 정경모 선생님이 북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준하가 외롭게 찬성을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을 다시 일깨운 겁니다. 4.2 공동성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생각해 봐야 되고 올해는 2025년은요.
한일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예요. 1965년에 저희들이 대학생으로서 뭐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장준하 선생이 그때도 앞섰어요. 우리들 뭐 왕초였죠, 왕초. 그런데 그 60년 동안 한일 협정이 맺어진 뒤에 뭐 우리가 일본과 경제 협력을 하고 해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가 겨우 한일 관계를 싸워서 어느 정도 그 문화교류도 하고 뭐 케이팝이 어쩌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이 케이팝을 그렇게 뭐 좋아하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일본의 극우 세력의 세계관이나 한반도관을 다시 여기다 이식시켜서 우리는 일본과 안보도 일체화하고 미국이 시키는 데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이런 걸 하자는 걸로 뉴라이트가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일협정 60년이 지난 뒤 우리가 택할 길이냐,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택할 길이냐, 이런 반성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도 고심하셨잖아요. 뉴라이트라니 이거 뭐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이게 무슨 개나발들을 부르고 있는 거냐. 내 말이 좀 험해져서 미안합니다. 개나발밖에 말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김태효라는 그 누구 자식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외국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런데 이게 어떻게 재발등을 제가 찍으려는지 12.3 계엄을 해가지고 뉴라이트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바이든 그렇게 한미일 군사동맹 하자는 그 사람도 바뀌었고 또 일본의 아베 계파가 밀려나고 기시다 후미오라는 비아베계가 일본 수상이 됐고 한국도 뭐 이제 새 정권이 나타나게 돼서 한미일 세 나라의 새 정권이 그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 세력이 한미일 세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뉴라이트 물 건너갔다 이겁니다. 뉴라이트 이제 물 건너갔다. 안심하고 계엄이 단죄를 당한 다음에 우리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 국제적인 이 변화나 이런 것이 뭐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대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질러서 그만두게 생겼지만 국제적으로도 이 윤석열과 그 지지 뭐 국민의당인가 여기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국제적 외교 관계에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뭐 이 계엄을 해서 뭐 형편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또 이 경제 외교에 있어서도 전혀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져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권이 북쪽에 대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북 핵심부까지도 가만 놔두지 않고 뭐 폭격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했고 북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이 한국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정말 이 미국이 한국이 먼저 앞장서서 북과 전쟁을 벌이면은 핵으로 북을
타격해 줄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북은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도 남쪽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미국의 핵무기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었던데 이 윤석열 쪽이 북을 타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쪽도 북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논조를 바꿨어요. 기억하시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게 언제 남북 간에 전쟁이 붙고 그것도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 국내에서 뭐 경제 정책을 잘 못해가지고 삶이 어려워졌다 뭐 이런 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윤석열부터 떠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북 간에도 그동안 그 여러 정권이 애를 써서 6.15 선언이라든지 14 정상선언이나 9.19 남북 합의, 군사합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도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해서 전쟁 위협은 많이 가셨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뭐 전쟁뿐만 아니라 핵전쟁까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당면한 것 이런 요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윤석열로부터 떠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 이렇게 이민족 이국가 뭐 통일 소리는 입에 안 내고 그런 그 얘기를 김정일 위원장 말로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그 굉장히 적극적인 남북 관계나 이런 거를 물론 김정은 위원장 세대로 내려오면은 남북 관계보다는 자기 대내 문제나 자기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때까지 무슨 탑도 많이 세우고 노동당 규약에도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앞세우고 그랬는데 이민족 이국가론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이 기념탑이나 노동당 규약 이런 것까지 다 지워버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그런 정책 방향이 나오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 남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은 현재 이 이민족 이국가론 같은 그런 것을 방향 전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남쪽에 잘 됐건 잘못됐건 국력이라는 것이 북이 비록 핵무장을 했을지라도 그쪽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북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무역의 규모도 그렇고 과학기술의 그 정도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북이 남쪽을 상대하기 힘들다는 그런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민족 이국가라는 이유. 그거를 북쪽 입장에서 보고 판단을 하면 안 그럴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기득권 세력이랄까요? 이 강경 우파들의 언사, 말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쪽으로 하여금 지금 당분간 당신들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이민족 이국가로 하니까 너희들은 반통일 세력이야. 너희들 무너져야 돼. 이러고 밀고 나갈까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양쪽이 다 깨박이 나버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남쪽이 다 남북 양쪽이 잿더미가 되고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상, 그보다 더한 참상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미련하게 그런 길을 택한다면 누가 웃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다 주변 나라들 별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둔하게 우리가 한다면. 그럼 북은 북대로 사정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장호건 선생 미안해, 내가 좀 반통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은 북대로 자기 필요해서 국력이 자기들이 밀린다. 핵만 가지고 있지 이 손에 알통만 나왔지 여긴 근육이 없어요. 몸에는. 그렇게 비유하면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남쪽도 이 윤석열 정권이나 이 사람들이 흐트러 놓은 너무 큰 실정 때문에 우리도 이걸 수습해야 될 시간 여유가 필요해요. 북쪽이 너희들 상대 안 할래?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자. 그럼 알았어, 이해해.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내부를 좀 추스르고 다시 이 엉망이 된 거를 이 한 2년 3년 사이에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우리도 추스를 시간 여유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가 한일협정 6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965년에 됐으니까 지금 그 한일 지식인 간에 굉장히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10년에 한일 지식인 선언이 나온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10년이면 뭡니까?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대한제국 망국 100년 만에 한국 그 한일 지식인들이 그 일본 식민지 치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일협정 이후에 2010년까지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때도 와다 하루키 선생을 비롯해서 일본의 그 돌아간 노벨 문학상 받은 오에 겐자부로 선생, 이제 이런 지식인들 그룹들하고 그 일본에서 제일 그 한국 문제를 양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가져서 그때도 꽤 일본 그 좀 지식인들 중에 우리가 가장 그 자주 접촉하는 분들이 한일 협정을 맺을 때 그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한일 관계, 즉 일제의 식민 통치를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null and void라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근데 일본 쪽은 합법적인 지배라 그러고 우리는 비합법적인 지배라, 이런 식으로 막연히 표현을 했어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한일협정 60년 여기 새로운 신지식인 선언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장희 선생이랑 같이 다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쪽에서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일제 식민 지배를 불법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 쪽 지식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임금이 스스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냐, 고정이. 그랬잖아요. 그 고정의 어세, 왕의 도장이죠. 그게 위조가 됐다는 걸 서울대 그 이태진 교수가 찾아냈어요. 그렇게 좀 역사학 연구들이 이렇게 진전이 돼서 유엔 전에 국제연맹에서 연구한 걸로 보면은 세계 제일 못된 세 가지 조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일 의정서예요. 협박과 공갈, 위조 이런 걸로 만든. 그게 지금 국제 문서에 올라가 있어요. 유엔 문서에.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지식인들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일본 쪽에다 이쪽에서 불법 부당한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제 말이 반복됩니다. 뉴 라이트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역사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일본이 속속 드러나는 일본 자신의 식민 통치의 비윤리성 아주 인간 말종이 하는 짓들만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23년에 그 간또 대학살 같은 거 그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지식인 선언을 하는데 요구합니다. 한반도와 그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조가 정착이 되려면은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조선과도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그 한일협정 맺을 때 박정희 정부가 한 가지 딱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일이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걸 일본도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일본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할 길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 좋다 너희들 중앙 그거 하나 해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일본보다도 더 윗사람인 윗길인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좀 이런 국제관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가 뒤 협상을 해서 모택동 키신저 북경 회담이 열린 걸 아는 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래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중국과 국교 수립 교섭을 하고 그리고 중소 이념 분쟁이 생기니까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소련을 이렇게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었어요. 근데 미국 안에도 반공주의자들, 대만의 로비스트들이 많아서 중국과 쉽게 외교 교섭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74년에 베트남에서 미국이 군력적으로 철수를 하잖아요. 그 바람에 여기서 인혁당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돼요. 발을 빼니까 한국이 위기감에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분단 국가인데. 그래서 74년 초에 그때 파리에서 월남 강화회담을 하다가 벼랑간 북경에 와서 마지막 75년 초에 키신저하고 레둑토레는 호지명 쪽에 그 정치위원하고 교섭을 하는데 그때 베트남 철군 일정을 미국이 한국 쪽에 미리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민차학년이니 뭐니 이 구속됐던 사람들을 2월 16일날 탁 풀어줘요. 장준하 선생 그때 아파서 미리 병보석으로 나와 계셨지만. 왜냐?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확 다 뒤집히잖아요. 그때 미국은 또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고 한국에서. 박정희가 그런 비밀을 미리 알고 정치범들을 석방해 준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러나 4월 1일, 75년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 한 달 사이에 월남을 베트콩한테 저희 호주명 쪽에 다 넘겨주잖아요. 미군 철수해버리고. 박정희는 한반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면서 유신체제, 독재를 더 강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요, 자기들 국가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임과 가차없이 버리는 나라예요. 베트남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소련을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중소를 분열시키면서 세계 전체를 이렇게 석권을 해버렸죠. 저는 지금도 그런 큰 나라들 사이에 권력 게임이 진행되면서 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취하고 미국 일국의 패권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 쪽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판이 지금 바뀌는 거니까 우리 쪽에도 요 다음에 어떤 분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뭐 다 확실하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맨 마지막 구절로 글 써놨습니다. 호시우행이라는 말을 좀 호시우행. 호랑이 눈을 뜨고 보되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라 신중하게. 지금이 그런 아주 조심스럽고 위기에 찬 시대다. 그래서 통일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앞으로 해방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 20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남북 간에 적대감을 버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서로 적대감을 조장하는 이런 거 장치들을 정리해가는 그 기간 동안은 바로 통일 어쩌고 이런 얘기보다는 남북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국가연합이나 혹은 연방제라든지 남북이 합의하는 방법대로 그럼 논의를 해보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까닭은요. 일본이 여길 집어먹는다거나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남쪽 하나도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기가 어려운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개인 소득도 이제 한국이 더 높아졌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건.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917년 촛불 항쟁이 대규모로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서 100만, 150만이 모일 때 제가 일본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그 사람들 같이 앉아서
그 파도 타기 하고 뭐 그걸 좀 구경하게 했어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놀래서 자기들은 역사상 이렇게 한 번도 지배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국민들 민의에 따라서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나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때 제가 동아일보 쪽에 가기 싫은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어떻게 그쪽에 서 있는데 중국 대사관 쪽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깃발 들고 쭉 쫓아오잖아요. 구경하러. 촛불 집회를 구경을 오는 거예요. 관광을 하러. 한 번은 왔는 중국 대사관 직원 이런 뭐 정보기관원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가더라고. 일체 그 이후에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아시아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플러스 북한까지 공포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백성이 움직여서 자기들 미래를 결정하는 이 동아시아에선 유일한 나라예요. 겁나는 나라예요.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 세력이 뭐 날뛰고 이런다고 하면서 뭐 정권을 그들한테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민주주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에 여기에 민처럼 자기들의 내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건 북한이건 일본이건. 그리고 여기를 보고 따라 배우려는 이른바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우리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다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런 나라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이번 헌재에 계엄 결정하는 거를 우리들 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재판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요번 그들 기각을 하거나 뭘 해버리면요. 요담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걸 이 사람들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시국과 관련하여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이부영 선생님의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모레 헌재 그 선거 우리가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봇물 터지듯 새봄이 오기를 진심으로 비름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소개 못했던 분이 이재강 선생님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으로 하셨던 분이시고 대통령 자문정책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은 사단법인 미래사회교육연구원 이사장님이신 이재강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진을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찍겠는데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찍고 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